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최대 해운사의 화물선을 납포하고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벌이는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대한 화물선 옆으로 고속정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듭니다. 등에 총기를 맨 채 복면을 쓰고 방탄조끼를 챙겨 입은 군인들이 사다리를 타고 승선합니다. 이란이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한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화물선 납포 장면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납포 영상을 공개한 건 처음으로 희생양이 된 건 세계 선봉량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해운사 MSC의 프란체스카 호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도 불구하고 해협의 통제권은 여전히 이란이 쥐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여론전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란이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미국 CBS 방송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고속정을 포함한 혁명수비대의 해군 전력 60%가 아직 건재하며 공군력도 전체 전력의 3분의 2는 여전히 작전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미군도 SNS를 통해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에 10,000명 넘는 장병, 100대 넘는 항공기, 17척이 넘는 함정을 투입해 지금까지 31척을 회항시켰다고 선전했습니다. 미국의 봉쇄를 피해 통항에 성공했다고 보도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며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 다툼에 해협의 통항 흐름은 거의 끊겼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악화일로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회담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봉쇄를 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은 2차 종전회담 개시 전까지 고조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가던 제재 대상 유조선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23일 SNS를 통해 지난밤 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관할구역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던 머제스틱 X호에 대해 해상 차단 작전을 실시하고 승선 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을 어디서든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해상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특수부대원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헬리콥터를 타고 유조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첨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라고 미 해군에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트루스 소셜에서 이같이 말하고 소형 선박이라 할지라도 사격해 격침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저해선 안 된다며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국이 이란 해군 함정 159척을 격침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과 관련해 이 활동을 계속하되 그 규모를 3배로 늘릴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해상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3번째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가 중부사령부 작전구역 내 인도양을 항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이란과의 휴전이 끝날 경우 또는 이란 항구를 봉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군용기 수십 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중동에는 이미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인도양에서 제럴드 R 포드호가 홍해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선박 33척이 항로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이 이란과 전쟁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고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군 수뇌부가 함께한 안보전황 평가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방어와 공격 모두 대비를 마쳤고 타격 목표 설정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절멸 계획의 주모자인 하메네이 일가와 이란 테러 정권 지도부의 후계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또 핵심 에너지와 전력 시설을 폭파하고 국가 경제 기반 시설을 무너뜨려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를 대변하는 매체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을 공격할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란 측은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면 걸프 국가들은 디지털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유토관 기자입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주요 해저 케이블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상륙 지점과 주요 데이터 센터들의 위치까지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통신망에 이란보다 걸프 국가들이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저 케이블들이 동시에 손상될 경우 걸프 국가들이 인터넷과 은행 업무 등에서 디지털 재앙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론 객관적인 보고서의 형식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새로운 공격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이란군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해저 케이블을 끊는 건 비교적 손쉬운 작전으로 평가됩니다. 미군의 선제 공격만 피할 수 있다면 수심이 얕은 곳에 닻을 내린 뒤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소형 잠수함을 운용한 전력이 있고 전투 잠수부대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인 홍해 쪽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홍해의 해저 케이블 4개가 동시에 절단돼 중동은 물론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케이블 하나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이란 역시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위협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에스컬레이터 게임으로서 긴장도를 계속 올리려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전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때마침 세계 최대 해저 케이블 설치 회사가 페르시아만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보수 활동을 중단하면서 걸프 국가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목자로서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23일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들이 죽는 것을 봤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에서 숨진 한 아이의 사진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지난해 말 첫 해외 순방으로 레바논을 방문했을 당시 자신을 맞이해준 아이라고 교황은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언급하며 어느 날은 미국이, 어느 날은 이란이 대화를 거부한다며 앞날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2차 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다시 한번 중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쟁 이후 더욱 극심한 경제 위기에 몰린 파키스탄이 왜 이렇게 중재에 절박한지 파키스탄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합니다. 저는 지금 파키스탄 주유소입니다. 일반 휘발유 값이 368루피, 한국 돈 거의 2,000원입니다. 전쟁 이후 40% 이상 오른 건데 1인당 GDP가 한국의 20분의 1인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파키스탄이 이란이라는 거대 산유국과 국경을 맞대고도 비싼 기름값을 치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과의 송유관 연결 사업이 10년 전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중단돼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비싼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쟁 이후 휘발유 값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도 덩달아 두 자릿수로 뛰고 있습니다. Common man, the cost of living has increased and there are no job opportunities available, no businesses happening. So where will the economic cycle come in? Where will the flow of money come in? 카타르에서 LNG 수입이 끊기면서 에너지 난도 극심합니다. 지난 주만 해도 하루 3-4시간씩 정전에 들어갈 정도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LNG का हमारा जी शॉर्टफॉल आया, बाहर से ईंधन नहीं आ रहा, मेरे प्लांट्स बिजली नहीं बना सक रहे और 1530 मेगावाट का शॉर्टफॉल. 특히 70년 가까이 IMF 구제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 입장에선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종전을 위한 중재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극찬한 무니르 총사령관이 이번에도 중재를 위해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 파키스탄 현지 언론들은 2차 종전회담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라는 오명과 테러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파키스탄.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 성사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파티비룰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은 현재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룰 사무총장은 싱가포르에서 미 CNBC 방송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하루 1,3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을 상실했고 주요 원자재 공급에서도 대규모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의 에너지 시장 장기 영향에 대해서 원자력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전기차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석탄 사용이 다시 부각되고 사용량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공급 상한선을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전국 기름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유 평균 가격은 2,0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두 차례 연속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3차 이어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제품의 공급 가격은 지난달 27일부터 6주째 묶이게 됐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휘발유와 경유의 국제 가격은 하락했지만 정부는 유가 불안 상황과 수요 관리 측면을 함께 고려해 동결을 택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휘발유는 8%, 경유 14%, 등유는 2%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변동률을 적용하면 휘발유의 최고 가격은 100원, 경유는 200원 이하 여력이 있었지만 앞선 최고 가격 고시 때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던 데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는 만큼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 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정부는 또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 제품 비중이 5%가량 되는 만큼 최고 가격을 동결해 물가 상승 여지를 차단할 필요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가격이 유지되는 만큼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고시 당시 판매가 2,000원대 초반을 예상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아직 완만한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2,005원을 기록했지만 경유 가격은 1,999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유가가 이어지는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건자재 가격이 30-40% 가까이 치솟으면서 재고로 버티던 건설 현장도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공사 차질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공사비 상승 고착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레미콘 혼화재. 레미콘 혼화재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로 만드는데 수급 부족으로 가격이 최대 30% 급등했습니다. 도로 포장의 필수 자재인 아스콘은 원유에서 추출한 아스팔트를 주 원료로 쓰는데 공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가격이 20-30% 상승했습니다. 접착제와 플라스틱 창호 가격도 줄줄이 오른 가운데 건설 현장에선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 수급 차질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업체별 재고 한계를 최대 5월까지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일선 건설사들은 재개발 조합 등에 수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 협의 등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사태가 이어진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공사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고착화도 악재입니다. 건설업은 석유화학 자재 의존도가 높고 운송비나 장비 연료비, 보험료까지 유가와 연동되는 만큼 공사 원가가 전반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전 국면에 유가가 다소 내려오더라도
한 번 오른 공사비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자재들의 가격이 물가 등을 반영해서 한번 오르고, 그리고 이러한 개별 자재들의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한 번 오른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귀결돼. 고금리와 고환율 여파 등으로 이미 6달 연속 상승 중인 건설 공사비는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지표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여파는 분쟁으로 이어져 주택 공급 일정 지연, 공공인프라 사업 차질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 당국은 자재 수입 절차 간소화나 수입 단가 완화 등 대안을 모색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으로 활약했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곳을 노렸던 송영길 전 대표는 연수갑에 배치되면서 안방인 인천을 사수하게 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이 사진이 복선이었을까? 대통령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후보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자 입으로 활약했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낙점됐습니다. 지난 2월 청와대에 사직서를 내며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한 지 2달 만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이 지역에서만 5선을 한 터줏대감 송영길 전 대표는 연수갑에 배정됐습니다.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박찬대 의원 지역구를 물려받는 건데 일지망은 아니라지만 수도권 낯선 지역이 아닌 인천을 지키며 맹주로 활동할 수 있어 절반의 성공입니다. 지도부로서도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이 대통령의 원내 입성을 도운 선당 후사 공로를 인정하는 동시에 인천 내 상대적 험지인 연수갑에서 중량감 있게 뛰도록 배려했다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인천 지역 전체 판이나 분석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이 더 적절하다. 남은 재보선 공천도 10곳이 넘는데 뜨거운 감자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하남갑이나 안산갑에 출마하고 싶다. 희망 지역까지 꼭 집어 매일 구애하고 있지만 지도부는 노코멘트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공천하는 게 6월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건데 김 전 부원장은 애초 정치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지지한 분들이 22분이 넘습니다. 23분입니다. 민주당에선 김용전 부원장 문제가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공천이든 배제든 정청래 대표가 어떤 정치력으로 잡음을 최소화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하면 출마 후보자라도 즉각 갈아치우겠다고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거세지는 거취 압박 속에 초강수를 둔 건데 아랑곳 없이 사퇴 요구는 분출했고 당 지지율은 창당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아침 회의가 끝나갈 무렵 장동혁 대표는 기습적으로 마이크를 잡곤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며 해당 행위는 강력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후보자도 봐주지 않겠다. 으름장은 계속됐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8박 10일 맹탕 방미 논란 이후 첫 지역 일정인 강원도에서 결자 해지, 사실상 2선 후퇴를 요구받은 다음 날 초강수를 꺼내들고 역공에 나선 겁니다. 거취 압박이 거세지자 공천장을 빌미로 기강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장 대표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있다고 대표님께서 판단하고 했다기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공연히 지원하겠다거나 무공천까지 요구한 친한계를 겨냥한 조처라는 게 지도부 설명입니다. 친한계에서는 하다하다 후보들 겁박까지 하느냐며 차라리 미국을 가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장 대표를 향해 애둘러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없는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제발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랍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이 당 지지율은 또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5%, 장동혁 출범은 물론 2020년 9월 당명을 내건 이후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국민의힘 자중질환은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세진 거치 압박에 장동혁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지만 당대표 패싱 움직임을 뒤집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5박 6일간의 인도 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난 21일 베트남을 국빈 자격으로 찾은 이 대통령은 오늘 또럼 서기장과의 친교 행사를 끝으로 베트남 방문을 마무리합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머문 3박 4일 동안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베트남 지도부 인사를 모두 만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과자 수가 가장 많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야권의 가짜뉴스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야당에 제공한 통계로는 전과자 수를 산출할 수 없고 대법원 통계와도 흐름이 맞지 않는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신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전과자 수 발언은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던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러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이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384명 정도였는데 독일은 769명, 덴마크는 892명으로 2배 이상 높았고 이후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1,460명으로 김 의원이 밝힌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수치는 1년치인 만큼 한 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아본 전과자 수를 파악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긴 어렵다며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를 해당 자료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취임과 승진, 퇴임 같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92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현직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정열 전주지검장으로 서울 서초구 땅과 아파트 등 87억여 원을 신고했고 지난 1월 임명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서울 행당도 아파트와 배우자 비상장 주식 등을 합쳐 60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같은 기간 퇴직한 공직자 중에선 8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이미연 전 감사위원 재산이 104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75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인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21억 원,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52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오는 2029년 3월까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에 출석한 제이비 어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2029년 회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으로 2029년 3월 전에 전작권 이전 조건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right now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which will get us there not later than second quarter of FY29. And we'll continue to pursue that.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 등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 국방비를 8.5% 늘리기로 했다며 좋은 여건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반도뿐 아니라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밝혀 중국 견제를 위한 타이완 해협 방어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as you know, with OPCON transfer, what we're looking at is maybe taking a look westward while also providing 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 to the North Korea mission. 한미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잇따라 전환을 연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2029년 3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시기엔 트럼프 대통령 퇴임과 후임 대통령의 취임이 겹치게 돼 전작권 전환 여부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을 운전하다 조합원 3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도주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사고 당시 물류차량 운전대를 잡았던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고를 인지하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차량을 운전하다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던 경찰은 사상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를 계속 몰았던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노조원들이 옆에 있고 혼란스러워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생각으로 차를 계속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화물연대 차량을 몰아 경찰 바리게이트 쪽으로 돌진해 기동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합원 구속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이 충실히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법원이 구속했다며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오는 25일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회 현장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협상을 시작한 화물연대와 BJF 로지스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명준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는데요.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숨진 아기를 추모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아동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부부의 호송버스가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시민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막아섭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서는 부부에게 고성이 쏟아집니다. 지난해 10월 30대 친모 A씨의 학대로 숨진 4개월 아기의 사인은 출혈성 쇼크와 장기부전, 몸 곳곳에선 23개의 골절상과 뇌출혈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매우 잔혹한 학대를 했고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며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하고 아들이 사망한 당일
성매매 업소까지 방문한 친부에겐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더 무거운 형량이 필요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책임이라는 게 엄마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살인의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 만큼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아버지로서도 그 책임이 4년 6개월로는.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근조화한 200여 개를 놓고 생후 133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를 추모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유명 결혼정보 회사인 듀오에서 40만 명 넘는 회원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재산과 몸무게와 같은 예민한 정보까지 모두 털렸는데 정작 듀오 측은 신고마저 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결혼정보 회사인 듀오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42만 7천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부터 몸무게, 직장, 재산 등 민감한 정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하면 접근을 제한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회원 가입 때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저장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보유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저장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싹 털린 건데도 듀오의 대처는 아니랬습니다.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겁니다. 이에 위원회는 2차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보고 1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유출 사실 통지와 함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듀오 측은 회원 정보가 유출돼 죄송하다면서도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해경은 이 어선이 페인트로 이름을 숨기고 우리 해역에 침범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함정이 어선에 가까이 붙습니다. 곤봉과 총기로 무장한 해경대원들이 배 위로 올라탑니다. 경위 7명 등선 완료. 우리 측 배타적 경계 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100톤급 중국 어선이 붙잡혔습니다. 납포 지점은 충남 태안 서경렬비도 남서쪽 80km 해상. 선원 15명을 태운 이 어선은 한중 어업 협정선을 2.4km가량 침범해 조업하다 해경에 발각됐습니다. 해경의 정지 명령에도 멈추지 않고 달아났지만 추격 끝에 붙잡혔고 선원들은 태안 신진항으로 압송됐습니다. 붙잡힌 어선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는 무허가 선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가 없이 우리 해역을 침범해서 조업한 혐의는 이의제특법상 무허가 조업에 해당하고 모든 조업과 항해를 책임진 선장에게 같은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허가 없이 해역에 들어왔고 그물망을 던져 2시간가량 조업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선박 이름을 알 수 없도록 페인트 칠을 해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장 인근에서 암표 판매에 가담한 2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애 첫 공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 강사 현우진 씨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 동안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 A 부장 연구관에 대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근 견책 처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4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주 대비 0.15% 올랐습니다. 지난주 횡보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이번 주엔 전주 대비 0.05%포인트 커졌습니다. 하락세였던 송파구 아파트값은 0.07% 오르는 등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 아파트값이 9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조합원 4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5월 총파업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특히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조 가입률이 80%에 달하는 반도체 사업 부분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시설이 모여있는 평택 캠퍼스. 8차선 도로 1km 구간이 검정조끼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투명하게 사과 폐지 수십 년간 이어진 무노조 원칙을 깨고 거리로 나선 삼성전자 노조의 조합원들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이곳 투쟁 결의대회 현장에 모두 4만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12만 8천 명, 삼성전자 직원 3명 중 1명은 바로 이곳에 자리 앉습니다. 이들은 기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직원 몫으로 배분하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노조는 사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한다. 이제 우리는 총파업으로 삼성전자를 바꿀 것입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 등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노조 가입률 80%가 넘는 반도체 사업 부문은 사실상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파업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D램은 최대 3%, 낸드 플래시는 4%까지 글로벌 공급 물량이 줄면서 메모리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감찰이나 수사들이 미진한 것들이 저희들 담아듣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선상치고의 그거 동의 안 됩니다. 그 어떤 거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큰 틀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요. 지향하는 바가 같잖아요. 근데 당대표가 한 번도 안 왔다. 저는 공감이 안 갑니다. 동료 의원이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들러보지도 않고 또 뭔가 이렇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당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원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느끼고 제시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272차 역사상 최초로 하는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잠깐 들어주세요. 정당 사상 최초로 당 지도부가 이렇게 이런 마을회관에 다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래 빨간 당이었는데 이번엔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하고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중앙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표님 또 저하고는 오랜 인연입니다. 그런데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 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글쎄요, 결자 해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7도 정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고온이 더해지면서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에 이어서 일부 중부 지역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고요. 강원과 경북 북부 일부 지역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0.4도, 안동은 3.6도, 대구는 6.8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안동 22도, 포항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